자, 그러면 저희가 늘 길게 가고 있는 정광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요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일단 지난 시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주시는 모양이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갔더라고요. 지나갔죠, 훌쩍 예. 갔죠. 근데 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를 물고서 또 영향을 뭐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한번 쭉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하반기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실 2023년이라는 해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사상 최악의 심리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들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요 자료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월가에 있는 그 이제 애널리스트 전략가들이 네. 다음 해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 S&P 500 기준으로인데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긍정 평향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올해보다 좀 나을 거야라고 하는데 처음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는 시작을 할 때에 아예 증시가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던 첫 번째 해입니다. 아, 그런 해가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될 거야 무조건.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그러니까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랬잖아.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되지? 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저런 분이 된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는요. 팔 사람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 그때부터 오히려 주로 작은 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다 팔고 나니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다든지. 그래요? 예, 그때는 작은 호재에도 뭐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요. 요때 당시에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경제가 강해질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의 순 비중이 대단히 낮았던 것이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정적인 심리가 만연해 있었다 이고요. 향후에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 같다. 이것도 완전히 마이너스에 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리세션이 올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대답도 거의 이제 최고치에 달했었던.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것이 심리가 너무 최악일 때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때의 미국 증시 최저점이 2009년 3월이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심리가 좋지 않았고요. 코로나 때는 2020년 3월 말에 그 지수가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심리가 4월에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도 말 정도가 가장 심리가 나빴었던 시기였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요 심리적인 요인이 반대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 살 게 없다.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건 팔고 현금이 최고다. 그렇죠. 예, 하게 되는데 그 현금 비중도 이때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심지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현금 비중을 펀드 매니저들이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떨어진다 생각하면 풋을 살 것이고 오른다 생각하면 콜 옵션을 사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풋하고 콜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떨어진다 풋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정말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셀 사이드든 바이 사이드든 아니면 리테일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제 것이죠. 이 선이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쫙 선하나가 올라가는 거기가 이제 야, 근데 이론이라는 거죠?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때 뭐 특별한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 그러니까는 이제 23년도는 무조건 안 될 거다. 였는데 1월에 장이 오르기 시작을 하죠. 그때 당시 올랐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고용 그다음에 물가 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강도가 내려간 건데요. 고용 지표가 딱 나오고 보니까는 임금 상승률이 하락을 좀 크게 예상보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좀 내려갈 수 있으려나 보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12월 달까지만 해도 7%대였는데 여기서는 크게 떨어져서 6%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3%를 예상했는데 3.9%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이제 12월 달만 해도 50bp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25bp로 좀 더 강도를 낮춰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첫 회의였던 2월 초순의 회의에서 25bp로 금리 인상폭이 감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상승을 반등을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작년 말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때는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사망자나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잘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기가 좀 날씨 이제 계절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서 보고서에 쓰는데 한창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네.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봄이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테크 위주인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연초 이제 사실 뭐 작년 4분기부터기는 한데 맹렬히 들어오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2월부터 좀 삐그덕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고용이 너무 잘 나옵니다. 2월 초인데 월간 고용 순중이 51만 7천이 나와요. 네. 근데 예상치는 18만 5천. 거기다가 직전 2개월치가 수정됐는데 플러스 7.1만이 추가로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잘 나왔다. 여기다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게. 근데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게. 거기다 그전월치도 플러스로 수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러면은 인플레를 못 잡지 않겠느냐. 다시금 여기서 25bp 감속 아니 다음에는 또 50bp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네. 사실 요 수치만 딱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51만 7천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수정이 돼서 47만 2천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 23년도 1월 요 데이터만 제외하고 전후인 22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 고용 순증을 보게 되면 평균 24만 7천에 불과합니다. 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 이때 나온 것만 눈에 띄게 튀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고용도 잘 나왔네. 근데 소비자 물가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높게 나온 거죠. 예상 대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초에 갑자기 그 노동통계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중치를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년마다 한번 하는 건데 갑자기 이때부터 매년 하기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거를 조정하고 나면 그 전에 물가가 높게 나오던 것들이 그러면은 그 비중이 더 올라가게 되고 낮게 나오던 것들의 비중은 낮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높게 나오던 것들은 한두 번 정도는 더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낮은 거는 한두 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요 가중치를 변경했을 때를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표되는 1월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UBS 같은 데서도 나온 거죠. 23년도 가중치 변경은 인플레를 결국에는 낮추게 될 거다. 근데 그러네요. 잠깐은 올리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요 효과가 그 전에 변경을 시켰던 22년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22년도 보시게 되면 짙은색 선이 원래 예상하던 경로. 근데 요 물가 가중치를 변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이 그냥 각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대로 놓고 가중치만 변경을 시켜놓고 보니 요 연한 선이 가중치 변경 이후에 바뀐 예상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기존 예상치보다 초기엔 높게 후기에는 낮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집과 관련된 주거비와 관련된 거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대신에 중고차 등을 비롯해서 차량 관련된 게 많이 낮아졌던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알만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마구 치솟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페드와치에서 최종 금리가 5.5에서 5.75%까지로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 3월 달에 있어 은행 파산의 치명타였다고 결정타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채권이 막 가격이 빠지니까 알고 보면은 자기 자본으로 채권 이거 손실도 다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요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는 계절 조정치가 만들어낸 은행 파산이다 이번에 거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녹고 보고서는요. 그리고 이걸 바꾸고 나면 그 뒤에 거부터는 낮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달치를 제외하고 2월 달은 예상치하고 발표가 똑같았고요. 3월부터는 예상치 대비 지금 발표가 계속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초반에만 고생을 한번 잠깐 했고 그 뒤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물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3월 달에 가게 되면 앞서 보셨던 이 고용하고 인플레, 물가 잘 나온 것 때문에 인플레 심리가 자극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긴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은행 파산 사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뒤에는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결국 가게 됐고 유럽에서는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의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은행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출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서 신용 경색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연준에서 계속 이제 그 재할인 창구라든지 이런 걸로 급전을 금융권이 많이 사용해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한 4개월 좀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예금 인출의 경우 실제로 3월 말 대비 제일 최근 자료가 7월 5일인데요. 7월 5일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예금이 886억 달러 미국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에서 3월 달 보시면 월 평균 감소액이 그러니까 미국도 초과 저축에서 계속 예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잖아요. 월 평균 감소액이 그 전에 1,478억 달러의 페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3월 이후 7월까지 886억 달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월 평균 감소액 대비 훨씬 속도가 느려진 것이죠. 돈이 빠져나간 속도가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막 좀 돈이 빠져나가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바닥 대비로 해서는 오히려 지금 1,569억 달러가 예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런 쪽도 걱정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대출 쪽에서 경색이 일어나지 않겠냐 오히려 대출은 지금 743억 달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급전 사용도 보시게 되면 재할인 창구하고 그 BTFP 이번에 새로 만든 거죠 연준에서 그 사용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그 뒤엔 내려와서 좀 증가를 했다 최근 2주간은 또 감소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안정화가 됐고 해외 쪽에서 통화 수합 이용하는 것도 그게 이제 상설 통화 수합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를 가지고서 사실상의 통화 수합에 효과를 내는 피마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올라갔다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급전을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좀 아프기는 했지만은 이례적인 부분들이 강했었다. 어쨌든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4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들이 전이가 되질 않으니까는 증시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에도요 또 한 번의 역모션에 걸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초에 시작할 때 엄청 보수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자들이요. 근데 중간에 좀 주식을 삽니다.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다시금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S&P 500 지금 선물 기준으로인데 2011년도 이후로 가장 매도가 많았던 순매도가 많았던 상황이 이때 4월이었습니다. 4월에.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해지를 하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또 늘어났었던 거죠. 네. 근데 요 이슈를 꾸역꾸역 자산시장이 소화해 나갔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터졌던 게 이제 SG증권발 8종목 하한가 사태. 그러니까 한국도 이래가지고서 좀 유동성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잠깐 이렇게 소화를 하고 꾸역꾸역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 지난 이제 쭉 6개월을 이제 월별로 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1월에 이제 최악의 심리로 시작을 했고 2월에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아니 2월에도 미국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았죠. 왜냐면 아까
그 고용 CPI 지표들 뭐 이런 것들 고용. 엄청 네, 그래서 네. 2월 달이 월간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난 걸 거예요. 미국 네. 기준으로. 그래서 그 2월 달이 하여튼 뭐 물가하고 그다음에 네. CPI하고 고용이 너무 잘 나오면서 네. 높게 아, 나오면서 장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생겼고, 4월이 이제 그거 극복하면서 조금 더 분위기 훈풍 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금융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역시 네. 뭐 우리도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까지가 이제 4월이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이 네, 이제 5월에 네. 들어오게 되니까는 부채 한도 협상 얘기가 나오게 부채 됩니다. 한도. 네, 그러면서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번에 부채는 정말로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가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빼앗겼으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는데 과연 양보를 할 거냐.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럼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이 크게 감소할 거고 재정정책 효과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비록 수장끼리는 공화당의 수장하고 민주당의 수장끼리는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네. 공화당 내에는 지금 또 친 트럼프파 이런 게 강한데 과연 강경파들이 이게 잘하면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고지고대로 수능을 하겠냐 반대로 엄청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래 합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부채 한도 5월에 협상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근데 요거 이제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실제로 요 그전에 한번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에서 19년에도 부채 한도 이슈가 있었고 지금하고 비슷한 금융시장의 흐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영래포 쪽으로 그러니까 영래포라는 거는 초과 유동성을 연준이 묶어놓고 있는 창구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돈이 많이 가 있었어요. 이 연도색을 보시게 되면은 뭐 1조 달러에서 많을 때는 2.5조 달러까지도 영래포 잔고에 돈이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면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를 채워줬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방법이란 건 뭐냐 하면 영래포 금리보다 미국채 단기물 금리를 높게 유지를 시켜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유동성의 증발 없이도 갈 수 있다. 이고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정확히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완충지대 역할을 영래포가 이번에도 이제 톡톡히 했는데 영래포 금리는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 하한 대비 OBP 높거든요. 그래서 5.0으로 고정이 돼 있고 네. 근데 향후에 뭐 2번 더 올리겠다 얘기를 하니까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5.2에서 5.3으로 영래포 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계속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래포에 머물러 있던 묶여 있던 돈들이 단기채 쪽으로 사러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일어났었던 5월 말 대비해서 가장 최근인 7월 12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래포 잔고가 4,678억 달러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의 이 잔고는 얼마나 증가했냐? 4,689억 달러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영래포에서 빠져나온 돈이 재무부로 지금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무부 잔고가 거의 제로가 됐던 게 지금은 이제 5천억 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재무부도 일단 급한 대로 채울 만큼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런 스피드로는 안 채워도 되는. 그러니까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드라마틱한 속도로 채워 나갔는데 네. 유동성의 감소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5월 달에는 또 역시나 의심의 벽을 타고서 증시가 가게 되었었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5월 FOMC 회의에서 드디어 언제쯤 금리가 이제 인상이 멈추게 될 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 2006년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회의 내용, 성명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음 회의에서는 동결이 되는데 라는 게 5월 FOMC 회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다음 회의에서 동결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좀 또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사실은 결과가 나왔던 그렇군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1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달이 5월입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많았었는데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22년도 1분기 이후로 예상치 대비 폭을 따지면 가장 훌륭한 실적 시즌을 23년도 1분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우려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그러면서 6월 달에 맞이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긴축의 끝이 보이게 되는 거죠. 6월 회의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동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데 점도표를 2회를 인상하면서 향후 금리 전망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전에 가졌던 비둘기 기대가 약간 좀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나온 CPI가 되게 잘 나오면서 사실 또 요 매파성은 또 좀 수그러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6월 달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중국의 데이터들이 좀 잘 나오는 듯 하더니 5월하고 6월 달에는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효과가 점점 너무 빠르게 사그러 들어가나 그다음에 그런 부양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양책을 되게 강하게 쓰진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대들도 좀 줄면서 약간 비틀댔던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화 재개였습니다. 옐런하고 블링컨이 중국으로 넘어갔죠. 네. 이게 뭐 4년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물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제 그 세세한 것까지 보시는 분들은 좀 재밌는 이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네. 원래 대만이란 국가를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도 중국 거니까 하나다인 그렇죠. 거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만은 국가다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 국무부의 여행 공지 사항에 이제 노티스를 보시게 되면 옐런하고 블링컨이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바뀐 표현이 뭐냐 대만 관련해서 컨츄리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지금 물밑에서는 좋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냉정한 거야 네. 보면. 보면. 대만 아님. 아님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를 쓱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빼버린 거죠. 예. 네. 대만에서는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쪽의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을 했었던 이슈입니다. 자 이제 뭐 지난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 보고 이제 하반기 투자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될 텐데 하반기를 그래서 우리 정광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2023년은 꽤나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잘 맞추셨죠. 네, 요건 뭐 저희 정광우 전망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뭐 숨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꽤 23년을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보셨는데 이후에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시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는 실적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실적 장세.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미국 기준으로는 한 6%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예상 대비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체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80%에 이르는데 이게 과거 5년 평균인 77%, 10년 평균인 73%보다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 그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는 상회를 했다 손 쳐도 뭐 100원 예상했는데 101원 으로 1원 잘 나왔냐, 뭐 110원으로 10원 잘 나왔냐, 그 상의 폭을 따지게 되면 그것 또한 과거 평균 대비 많이 높습니다. 지금 8.8%인데 과거 5년 평균은 8.4%였고요. 10년 평균치는 6.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상치 대비 실적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고 실적 시즌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서로 간에 아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기업에서 얘기를 톤다운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안 좋게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엔 어땠냐 하면 회사에서 가이던스라고 하죠. 본인들이 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에 대한 예상치를 2분기에 대한 거를 발표한 걸 취합을 해보니까 네. 미국은 일단 무조건 부정적 비율이 더 높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한 기업의 비중이 이번에 60%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되게 자기를 낮춰. 네, 그러니까 하고 높여. 그래요? 어. 미국 기업이 원래 그런 반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은 어닝 쇼크의 나라고요. 미국은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의 나라입니다. 네. 신기하네.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 이렇게 실적 같은 걸 더. 내가 볼 때는 저거 같아.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거기는 다 월급쟁이 CEO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얘기해. 근데 우리 한국은 오너 경영 체제라서 자신 있습니다. 딱 이런. 일단은 나중에 좀 깨지더라도 그래서 우리 한국 CEO를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현실로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 미국 CEO들은 이제 냉정하지. 우리 그죠? 이제 서프라이즈 그런 게 나오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은 보통 쇼크 비중이 더 높다. 그다음 미국은 보통 서프라이즈의 비중이 더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에 깔고서 실적 시즌을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60%가 어닝 이제 본인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10년 평균치가 66%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1년으로 놓고 보면 부정적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비중이 이번이 제일 낮은 상황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 코로나 때 당시가 참 특이한데 이때는 워낙에나 세상이 불확실성이 높고 이제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낮춰 발표하고 애널리스트들도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해서 눈높이를 낮춰놓으니까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상치 대비 20% 이상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백신도 나오고 리오프닝도 되고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실체가 있다 이게. 그래서 추정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추정치가 올라가는 걸 못 따라잡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상 대비해가지고서 서프라이즈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21년도 4분기부터 5년 평균치를 하회를 하게 됐고요. 서프라이즈의 폭이. 그 다음에 22년도 1분기부터는 10년 평균치도 하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미국이. 네.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가 앞서 제가 5월 달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최근 1년간 제일 좋았다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예상치 대비 상회하는 폭이 드디어 10년 평균을 회복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이번에는 아니 5년 평균 대비로도 이번엔 높을 것 같다라고 해버리니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예상 대비 2번 연속으로 잘 나오면은 요거는 의미가 있다. 이거 보통 요러고서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눈높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인데 절대적으로 보셔도요. 지금 지난 2022년도 4분기부터 23년 1분기, 그다음 23년도 2분기까지가 요번 분기까지가 전년 동기 대비 감익이 예상되고 실제 감익이 나왔던 분기였어요. 근데 다음 분기는 예상치 자체가 이제 눈높이를 그렇게 낮춰놨는데도 증익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상 대비 실적도 잘 나오는 데에다가 다음 분기 실적부터는 예상치 자체도 증익이다라고 해버리면은 더 이상은 실적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기가 어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하반기에는 뭐 실적 장세다라고 우리가 저는 말하게 될 것 같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의 키워드는 실적을 가지고 이건 사실 이제 침체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을 거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물가에 대한 것일 텐데 그건 지난주에 다들 너무 말씀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물가는 저는 그냥 뭐 하반기에도 조금 상승해도 근원 쪽이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매 분기 경제학자들 약 70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아침에 말씀드렸죠. 네, 경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물가 전망도 낮아지고 네. 침체 전망치도 낮아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맨 처음으로 가보면 얼마나 1월 달에 안 좋게 봤었던지 네, 그리고 네, 네. 그 의견들이 부정적인 게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같은 뿌옇고요. 네, 반대격이 제가 볼 나오고 때는 있다입니다. 저희 예. 댓글에 빛광우님 매일 모셔주세요. 이 얘기 나오면 고점입니다. 네. 여기가 제일 정확해 여기가. 그죠? 댓글 온도가 가장 정확하다. 네, 빛광우님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에? 빛광우 못 참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가 고점이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역사는 또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우리 정광우 대표의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광우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